보살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조차 이 쪽지에 대해 발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살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환한 빛 아래 가장 짙은 어둠이 숨어있는 법. 웃음 뒤에 칼을 품은 늑대가 보살님의 그림자를 이미 밟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쪽지를 읽는 순간 보살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이미숙 여사에게 사위 강민주는 단순한 사위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친아들보다 더 깊은 속정을 나누는 듯했고, 때로는 세상 풍파를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환갑을 넘긴 오 여사에게 민주는 적적한 노년에 찾아온 한 줄기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딸 수연이 결혼한다 했을 때 오 여사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어떤 사내에게 보내야 마음이 놓일까 밤잠을 설치기도 여러 날이었죠. 하지만 민준을 처음 만난 날 오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말투는 첫인상부터 합격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민준의 살가움은 오 여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시시때때로 안부 전화를 걸어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하셨고요? 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가끔은 퇴근길에 오 여사가 좋아하는 찰옥수수나 파탕금빵 같은 소소한 간식거리를 사들고 불쑥 찾아와 저녁상을 함께 받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오 여사는 마치 젊은 시절 아들, 딸 키우던 때로 돌아간 듯 마음이 푸근해지곤 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민주는 늘 바빠 보였지만 오 여사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피곤한 내색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뵈니 힘이 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며 오 여사의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죠. 한 번은 오 여사가 감기 몸살로 크게 앓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딸 수연도 회사 일로 바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민준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죽을 끓여 오 여사에게 먹이고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간호하는 민준의 정성에 오 여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친아들이 있었어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로 오 여사에게 민주는 그저 사위가 아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우리 사위 같은 사람 또 없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이 오 여사의 큰 낙이 되었어요. 민준이 가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레 손을 벌린 때도 오 여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쌈짓돈을 꺼내주곤 했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해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모처럼 딸 수연의 집에 들른 오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죠. 민주는 출장에서 막 돌아왔다며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오 여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민준의 물음에 오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딱히 할 일은 없는데. 왜 그러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님이랑 수연 씨 모시고 바람도 쐴 겸 가까운 절에 다녀올까 해서요. 민주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수연이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고 어머님도 좀 쉬셔야죠. 제가 아주 공기 좋고 경치 수려한 산사로 알아봤습니다. 너무 북적이는 큰 절보다는
조용히 사색하기 좋은 곳이 어떨까 싶어서요. 오 여사는 민준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평소 종교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위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 딸 수연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이번 기회에 함께 나들이라도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어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정말 고맙네. 수연이도 좋다고 할 거야. 오 여사의 말에 민주는 별말씀으려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편하게 몸만 오시면 됩니다. 라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묵묵히 과일을 먹던 수연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의 제안에 짧게 좋아요. 라고 대답했을 뿐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오 여사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민주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네, 주지 스님. 그날 저희 장모님과 집사람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라며 예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 여사에게는 더없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민준이는 뭘 해도 야무지다니까. 오 여사는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나들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 하늘은 더없이 맑고 청명했습니다. 민준이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는 반짝반짝 윤이 나 있었고 그는 아침 일찍부터 오 여사와 수연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주는 연신 즐거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오 여사도 오랜만에 나들이에 한껏 들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하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죠.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수연은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 좀처럼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딸이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오르더니 마침내 아담하고 고즈넉한 산사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바람에 나부끼며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짙푸른 산새와 어우러진 절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와, 공기 한번 정말 좋구나. 이런 곳은 어떻게 알았누? 오 여사의 칭찬에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라며 생색을 냈습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제법 많은 신도들이 절을 찾았지만 민준이 말한 대로 대도시의 유명 사찰처럼 발 디딜 틈 없이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활기차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오 여사의 마음에 쏙 들었죠. 민주는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절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어머님, 저기 약수 한 잔 드셔보세요. 물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라며 살갑게 챙겼습니다. 그는 마치 이 절에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익숙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대웅전 앞에서 공양미를 올릴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시주하며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은 오 여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위 마음씨도 비단결이구나. 오 여사는 속으로 감탄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딘지 모르게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을 그때의 오 여사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남편의 몇 걸음 뒤에서 말없이 그들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고 나와 경내를 한 바퀴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아름드리 나무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원한 산바람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맞은편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듯 검게 탄 얼굴,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스님은 오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걸음을 멈추고 합장을 했습니다. 오 여사도 황급히 마주 합장을 했죠. 순간 스님이 오 여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보살님, 잠시 손을 좀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스님의 진중하고도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꺼내 오 여사의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오 여사의 눈을 깊이 응시하더니 다시 한번 합장하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마치 오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서늘하면서도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중과 수연은 조금 앞서 걸으며 연등을 구경하고 있었기에 이 광경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오 여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손안에 든 작은 쪽지의 존재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민중과 수연이 잠시 기념품 가게에 들러 구경하는 사이 오 여사는 슬쩍 인적이 드문 나무 그늘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죠. 하얀 종이 위에는 단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달콤한 혀를 조심하라.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오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고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려 쪽지를 제대로 들고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이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오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가장 밝은 빛, 짙은 그림자, 달콤한 혀,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오 여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무언가 자상하게 말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쪽지를 읽은 후 그의 웃음은 어딘지 모르게 기만적으로 느껴졌고 그의 부드러운 말씨 뒤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현기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이 절에 단 한순간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중과 수연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속이 너무 안 좋다. 아무래도 급체한 것 같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오 여사의 창백한 안색에 민중과 수연은 깜짝 놀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어요. 민주는 과장된 몸짓으로 오 여사의 팔을 붙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상황을 빨리 수습하려는 듯한 다급함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수연 역시 당황한 얼굴로 엄마 어디가 어떻게 아파?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안절부절 못했죠.
오 여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식은땀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민준의 부축을 받는 척했습니다. 아니다. 병원까지 갈 건 없고 집에 가서 좀 누워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미안하다. 너희들 좋은 시간 망쳐서.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쪽지가 가져온 충격과 혼란은 그녀를 온통 뒤흔들고 있었고 오직 이 불길한 장소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라며 서둘러 차를 주차장으로 몰았습니다. 산사를 내려오는 내내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눈을 감고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고통스러운 척 연기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스님의 쪽지와 민준이 얼굴로 가득 차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달콤한 혈안이 민준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지만 그 스님의 눈빛은 긍정과 부정이 쉴 새 없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로 간간히 오 여사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오 여사는 그 모습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 여사는 방으로 거의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님, 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죽이라도 끓여 드릴까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민준과 수연의 목소리에도 오 여사는 아니다. 괜찮다. 그저 좀 혼자 쉬고 싶으니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거라. 라고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살갑게 맞아주었을 사위의 호의도 지금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민준과 수연이 돌아가고 집안에 오롯이 혼자 남게 되자 오 여사는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스님의 쪽지를 펼쳐보았죠.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그 의미는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오 여사에게 민주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 여사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저 우연일 뿐이야. 스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거야.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 보아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씨는 점점 더 커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불길한 예감처럼 앞으로 닥쳐올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스님의 쪽지는 오 여사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느덧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오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오 여사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낯선 절에서 받은 작은 쪽지 하나가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 같았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민준의 얼굴과 스님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고 쪽지의 글귀는 마치 주문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달콤한 혀를 조심하라. 오 여사는 지난 몇 년간 민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연의 남자친구라며 인사를 왔던 날 어색함도 잠시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민준에게 오 여사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챙기는 모습에 감동했고 사업을 한다며 늘 바쁘게 움직이는 그를 안쓰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몇 차례 돈을 부탁했을 때도 오 여사는 내 아들 같은 사위가 잘 되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선뜻 큰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었죠. 그 모습에 오 여사는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쪽지를 받고 나니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어딘가 석연치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돈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액수를 정확히 따지던 민준의 모습, 가끔씩 수연이가 전화 통화 중에 오빠 나 정말 힘들어라고 중얼거리다 황급히 말을 돌리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 여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어머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큰 계약건이 하나 있는데 잘 될 겁니다. 라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뿐이었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오 여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나를 속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오 여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밤새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오 여사는 스님의 쪽지를 손에 쥔 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한바탕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후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오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바짝 긴장하며 수화기를 들었죠. 어머님, 저 민준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속이 안 좋으셔서 많이 놀랐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살갑고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오 여사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아, 이제 괜찮네. 그날은 아마 점심에 먹은 게 잘못됐었나 봐. 오 여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짧은 안부 인사가 오간 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한 부탁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잠기는 듯 했죠. 요즘 추진하던 사업에 갑자기 자금이 좀 막혀서요. 큰 금액은 아니고 아주 잠깐만 융통해 주시면 다음 주 안으로는 꼭 해결해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어머님께라도 손을 벌리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요. 예전 같으면 오 여사는 얼마나 필요한데?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보마. 라며 두 팔 걷고 나섰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쪽지를 받은 이후 그녀는 민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콤한 혀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죠. 얼마나 필요한가? 오 여사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딱딱하고 차갑게 나갔습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한 500만 원 정도만 해주시면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오 여사는 즉답을 피하고 알았네.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오 여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민준의 부탁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수작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전화가 마음에 걸렸던 오 여사는 며칠 뒤 딸 수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수연은 휴가를 내고 집에 있다고 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수연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예전의 생기발랄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어디 아픈 거야?
오 여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수연은 애써 희미하게 웃으며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 여사는 딸을 데리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준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사업은 요즘 좀 어떻다니? 며칠 전에 나한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던데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거니? 오 여사의 질문에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손톱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옅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죠. 응, 요즘 좀 힘든가 봐. 자꾸 나한테도 짜증내고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 민준 씨는 나한테 자세한 이야기는 잘 안 해줘. 수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 자랑을 입에 달고 살던 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 여사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아, 혹시 민준이 때문에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털어놔도 괜찮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지만 수연은 끝내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엄마. 별일 없어?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걸 거야. 라며 애써 괜찮은 척 했습니다. 오 여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딸의 그늘진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민준이 대체 수연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주말 오후 오 여사는 반찬거리를 좀 챙겨줄 겸 다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혹시나 싶어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수연아, 민준아, 아무도 없니? 오 여사가 거실로 들어서려던 순간 안방 쪽 베란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요. 네. 아니,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이자라도 먼저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평소 오 여사 앞에서 보이던 자신감 넘치고 능글맞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다급하고 초조한 목소리였죠. 돈 문제로 누군가에게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듯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민준이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낮은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대체 어디서 돈을 구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격앙되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죠. 너 내가 오늘까지 돈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장 안 보내. 오 여사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압적으로 소리치는 민준의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통화를 끊고 돌아서다 거실 입구에 서 있는 오 여사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간 당황과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하.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냥 사업상 조금 신경 쓸 일이 있어서요. 별거 아닙니다, 어머님. 그의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게 들렸습니다. 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싸늘하게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사위의 두 얼굴을 목격한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민준의 이중적인 통화 내용을 엿들은 후 오 여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공경에 처한 것은 분명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며칠 전 민준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오 여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현금 다발과 함께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았던 금목걸이와 쌍가락지, 그리고 수연이 어렸을 때 첫돌 선물로 받았던 작은 금수저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현금 다발 중 일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고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금목걸이와 쌍가락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죠. 집에는 오 여사 외에는 가끔 들르는 민준과 수연 부부,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오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전부였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금고의 존재 자체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오 여사는 차마 그 이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이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내 아들 같은 민준이가 정말 이런 짓을. 오 여사는 금고 문을 닫고 망연자실하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이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수연에게 연락해 당장 만나자고 했죠.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수연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라진 돈과 폐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먼저 민준의 최근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연아, 솔직하게 말해다오. 민준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너한테 돈 문제로 압박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니? 오 여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흐흐흑, 사실은 민준 씨가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해. 수연은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 여사는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진정되기를 기다렸죠. 마침내 조금씩 흐느낌을 멈춘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감춰왔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연에게 소액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졌고 수연이 거절하거나 망설이면 폭언을 퍼붓고 감정적으로 학대하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내 아내 맞아? 이 정도도 못해줘? 다 너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수연의 자존감을 짓밟았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수연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오 여사에게 손을 벌리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자 사위 행세를 했지만 집안에서는 수연을 돈 문제로 억제는 두 얼굴의 악마였던 것입니다. 수연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충격받을까봐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오 여사는 딸의 처참한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고백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연 몰래 집을 담보로 거액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들어 집으로 정체불명의 독촉장이 날아오고 험악한 목소리의 남자들에게서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면서 수연은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럴 때마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걱정 마.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늘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했죠. 오 여사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쪽지에 적힌 달콤한 혀라는 말이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오 여사와 수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교묘하게 돈을 갈취해 온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딸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속아왔던가 생각하니 분노와 자괴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습니다. 수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핸드폰을 바라보았고 오 여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수연,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돈 안 구해오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까지 그 돈 못 막으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정이나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절규만이 가득했죠. 오 여사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용서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내놈의 그 달콤한 혀와 추악한 가면을 내가 반드시 벗겨주마. 오 여사는 속으로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믿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피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오 여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미숙 여사와 박수연 씨의 일상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오 여사에게 수연 씨는 그저 보호하고 보듬어야 할 연약한 딸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 함께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오 여사는 딸의 메마른 손을 잡으며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수연아, 이 엄마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저 악마 같은 놈에게 고통받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수연 씨는 어머니의 비장한 눈빛에서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강인함을 발견하며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는 용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옥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더 이상 강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울지 않겠다고 빼앗긴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과정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민준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의 서재를 뒤지거나 그가 잠든 새벽녘에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기를 반복했죠. 한 번은 민준의 서류 가방에서 수상한 대출 계약서를 발견하고 급히 사진을 찍으려다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민준과 마주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은 수연 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수연 씨는 그날 밤새도록 공포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민준이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할 때마다 녹음을 하는 것은
더욱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잔인한 목소리,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은 녹음기를 통해 다시 들을 때마다 수연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녹음된 파일을 어머니에게 건넬 때마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눈물을 쏟았지만 이것이 민준의 가면을 벗길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 여사 역시 딸의 고통을 지켜보며 매일 밤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집에 드나들 때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했고 그가 무심코 흘리는 말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의 서재에서는 수연 씨 명의로 된 정체불명의 투자 계약서들과 함께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은 사채 계약서들이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서류에는 수연 씨의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는데 오 여사는 그것이 민준의 강압에 의해 찍힌 것임을 직감하고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또한 민준이 사용하던 오래된 노트북에서는 그가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과 함께 익명의 사람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오 여사는 민준이 자신과 딸을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하고 이용해 왔는지 깨닫고는 치밀어 오르는 살이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하며 민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한 오 여사는 수연 씨와 함께 조심스럽게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내민 추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 선배님, 박수연 씨, 정말 엄청난 증거들을 찾아오셨군요. 이 정도면 강민준이라는 자는 단순한 사기꾼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수연 씨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억압과 통제로 박수연 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부분은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예상되는 민준의 반박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승소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그 어떤 회유나 협박에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하시고 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최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한편 강민주는 오 여사와 수연 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 오 여사의 완고한 태도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수연 씨가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수연 씨를 더욱더 강하게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왜 자꾸 내 눈을 피하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외출하지 말라고.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의 의심은 병적으로 변해갔고 수연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들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수연 씨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는 격분하여 그녀의 뺨을 때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수연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때마침 걸려온 민준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의 전화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개팍함과 집요함이 극에 달할수록 오 여사와 수연 씨는 그의 파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더욱더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운명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이미숙 여사와 박수연 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강민준을 집으로 유인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거나 최소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준 같은 유형의 인간들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면 오히려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접근하여 경계심을 풀게 한 뒤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제가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도 미리 형조를 구해놓겠습니다. 변호사의 치밀한 계획을 들으며 오 여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만 수연 씨는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욱더 야위어 갔습니다. 오 여사는 그런 딸의 손을 잡고 수연아, 엄마만 믿어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낼 시간이야. 라며 다독였지만 정작 오 여사 자신도 밤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저녁, 오 여사는 강민준을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 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고 그가 즐겨 먹던 잡채와 나물 반찬들도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내내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비장한 심정이었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오 여사는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셔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 여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얼굴에 띄운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준이 특유의 번지르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와인 한 병과 함께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제가 좀 늦었죠?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요. 이건 별건 아니지만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그의 능글맞은 말투와 가식적인 행동에 오 여사는 속으로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준만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애써 모르는 척하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와, 어머님. 역시 갈비찜은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추진하는 큰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잘 성사되면 제가 어머님이랑 수연 씨 해외여행 한번 거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잊지도 않은 사업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허황된 미래를 약속했지만 오 여사와 수연 씨는 그저 말없이 음식만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긴장한 탓에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듯했고 오 여사는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식탁 위의 침묵은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민준 역시 슬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오 여사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장모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심판자의 눈빛과도 같았죠. 강민준 씨. 오 여사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가 아닌 강민준 씨라는 호칭에 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면은 벗어주시지요. 당신이 우리 모녀에게 저지른 짓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오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내뱉는 말 속에는 추상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어쨌다고.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 여사는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에서 그동안 피눈물로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그의 앞에 던지듯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채 계약서, 대출 서류, 독촉장, 병원 진단서, 그리고 민준의 추악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까지. 이것들을 보고도 발뺌할 셈인가.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내 딸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야. 오 여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식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극은 처참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강민주는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거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 조작된 겁니다. 어머님, 수연아, 너희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그는 마치 배신당한 피해자라도 되는 양 울부짖으며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특히 수연 씨를 향해 애절한 눈빛을 보내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고 시도했죠. 수연아, 제발 정신 차려. 이 모든 건 오해야. 우리가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벌써 다 잊은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너는 알잖아.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뉘우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교활한 연기일 뿐이었죠. 하지만 수연 씨는 더 이상 그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과 최 변호사의 격려를 떠올리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닥쳐, 강민준. 이제 와서 그 역겨운 사랑 타령 집어치워.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고 착취였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공포와 절망 속에서 울며 지새웠는지 당신은 절대로 모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처절한 외침은 오 여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지만 동시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주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애처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악마와도 같은 냉소와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하하.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 천박한 것들. 내가 너희 모녀한테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그는 오 여사와 수연 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 좀 썼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희처럼 안락하게 사는 것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난 너희와는 달라. 그리고 박수연, 내년이 나 좋다고 매달려서 돈 갖다 바친 거 아니었어?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그의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오 여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바로 저런 모습일까? 그는 심지어 식탁 위의 증거 서류들을 손으로 마구 흐트러뜨리며 이따위 종이 쪼가리들로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어림도 없지.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성을 잃고 수연 씨에게 달려들어 무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낌새를 보이자 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 변호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사복 경찰 2명이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민준 씨, 지금 당장 모든 행동을 멈추십시오. 경찰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이들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극한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냐, 당신들은?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그는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후였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신속하게 다가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을 사기, 공갈, 협박, 그리고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그리고 오 여사와 수연 씨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과 광기가 사라지고 패배자의 초라함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경찰들에게 끌려 현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적인 외침과 저항하는 소리가 점차 멀어져 가자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오 여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 위로 스르르 주저앉았고 수연 씨는 그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뜨거운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체포된 이후 이미숙 여사와 박수연 씨의 삶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강민준은 교도소 안에서도 최후의 발악을 하듯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온갖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고 심지어는 수연 씨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파렴치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연 씨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대에 서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용기와 고통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끔찍했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과정을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오 여사는 그런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때로는 변호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 역시 두 모녀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모든 법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강민준의 추악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강민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악질적이라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수연 씨는 법정 방청석에서 오 여사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되찾은 정의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역시 강민준의 유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수연 씨는 법적으로도 그와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한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강민준에게 시달리던 악몽을 꾸기 일쑤였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그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버린 듯 했습니다. 웃음과 표정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오 여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이대로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하다는 심리 상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상담 자체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던 수연 씨도 어머니의 끈질긴 설득과 상담사의 따뜻하고 전문적인 지도 아래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매 순간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서 수없이 울고 분노하고 절망했지만 그럴 때마다 상담사는 그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며 그녀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 여사 역시 딸의 상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가족 상담을 받기도 하고 딸이 상담을 통해 배운 긍정적인 대처 방식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또한 비슷한 아픔을 겪은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에도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받으며 자신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 씨의 얼굴에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전처럼 극단적인 불안감에 휩싸이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의 권유로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를 시작했고 작은 화분에 꽃을 심어 가꾸기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은 그녀에게 삶의 작은 기쁨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 여사는 그런 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 여사는 수연 씨에게 수연아, 우리 정말 오랜만에 바닷가에나 다녀올까?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 싸갈게. 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연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모처럼 떠난 모녀의 여행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탁 트인 해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고 오 여사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유대감과 희망을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내디뎌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악몽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박수연 씨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깊은 어둠 대신 잔잔한 평온함과 함께 조심스러운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랐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가슴이 저며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런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여사는 그런 딸의 변화가 그저 대견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용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부처님 오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오 여사는 문득 1년 전의 그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동시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그 깊은 산사의 풍경과 해몽 스님의 형형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스님이 건네주었던 작은 쪽지 한 장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과 딸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이 마음속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수연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아, 혹시 괜찮다면 내일 엄마랑 같이 작년에 갔었던 그 절에 한번 다시 가보지 않을래? 그냥 스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오 여사의 말에 수연 씨는 잠시 붓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절은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과 고통의 시작을 알린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은인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이내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같이 가요.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스님께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 다음 날 아침 오 여사와 수연 씨는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그 산사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나 원망보다는 평온함과 감사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하자 여전히 형형색색의 연등이 바람에 아름답게 나부끼고 있었고 경내에는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듣기 좋은 독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1년 전과 똑같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대웅전에 들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지켜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조용한 다짐을 담아서 말이죠. 대웅전에서 나와 경례를 천천히 거닐던 오여사와 수연 씨는 저만치에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익숙한 모습의 노스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해몽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1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변함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연륜과 함께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오여사와 수연 씨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하며 합장했습니다. 오여사와 수연 씨도 황급히 다가가 공손하게 마주 합장을 올렸습니다. 해몽 스님은 먼저 수연 씨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1년 만에 다시 뵙는구려. 얼굴이 참으로 맑고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잘 이겨내신 듯하여 노승도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스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수연 씨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오여사 역시 스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건네주신 그 쪽지 한 장이 저희 모녀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해몽 스님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가만히 잡아주며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인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보살님들께서 겪으신 시련은 분명 크나큰 고통이었겠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빛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셨으니 앞으로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지난날의 아픔은 이제 깨끗이 털어버리시고 오직 현재의 행복과 다가올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노승이 항상 두 분의 앞날을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부드럽고 평화롭게 두 사람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해몽 스님과의 짧지만 깊은 만남을 뒤로하고 절을 내려오는 오여사와 수연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1년 전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도망치듯 내려왔던 바로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풍경,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맑았으며 산새 소리는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마저 그들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오여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결국에는 지나가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딸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수연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하고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비록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만들어갈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